매사에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비웃던 며느리. 하지만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에 며느리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나이 72, 이제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걸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남편이 알찍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 민수를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노인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30의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아들만 보면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대학 진학을 원했을 때 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만든 김치를 팔고 남의 집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동상 걸린 손으로 빨래를 했지만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오빠가 어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까지였습니다. 신혼집으로 들어선 그날부터 며느리의 얼굴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사실 거예요? 우리는 신혼도 없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엌에서 도울 일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어머니가 손대면 다 망가져요. 그냥 방에 계세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제 밥을 따로 차려주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차려놨으니까 배고프면 드시던가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방이 창고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짐을 거실 구석으로 옮기고 작은 요 하나만 깔아주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주무세요. 방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하지만 그 당분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 작은 요 위에서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을 초대할 때면 저를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에 늙은 세입자가 하나 있어. 안 나가고 버티는 중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며느리의 행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오면 특별 대접을 하면서도 저는 마치 문간방 하녀처럼 취급했습니다. 이젠 식사 때도 부르지 않아 종종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밥 차려놓은 지가 언젠데 안 먹고 뭐 하세요? 좀 제때 드시고 알아서 하세요. 며느리는 마치 제가 문제인 양 책망하는 말투로 꾸짖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면 저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말만 들으며 점점 저를 멀리했습니다. 어머니, 아내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저도 회사 일도 바쁘고 집에 오면 좀 쉬게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 마치 제가 아들 부부의 삶을 망치는 주범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두 사람의 불화를 원치 않아 더욱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최대한 소리 없이 움직이려 노력했고 텔레비전도 볼륨을 최소로 줄여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제가 보는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눈도 안 좋다면서 이렇게 오래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만 방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좋아하던 드라마 시간에도 며느리는 자신의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손자 태민이에게도 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손자가 할머니라고 부르면 며느리는 얼른 아이를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아들, 저기 할머니는 우리 집 잠시 있는 거니까. 너무 귀찮게 하지 마. 손자가 제게 다가오는 것조차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고 아들은 더욱 무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에 모실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원하실까? 당연하지. 같은 또래 할머니들이랑 지내시면 훨씬 즐거우실 거야.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제 희생으로 공부시키고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견딜 수 없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던 남편의 유품과 금반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제게 남긴 유일한 추억이었던 그 물건들은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애미야, 혹시 내 반지 못 봤니? 서랍에 넣어 두었는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중고 사이트에 팔았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딴 낡은 거 뭐하러 보관해요? 돈이라도 되게 팔았죠. 이제 와서 그걸 찾아 어디다 쓰려고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졌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인내와 참음의 끈이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제 눈빛이 변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고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통장과 집 문서, 그리고 제 신분증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침은 안 드세요? 처음으로 친절한 척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본 후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아둔 제 재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집과 토지, 그리고 몇십 년간 아껴 모은 예금까지. 모두 아들을 위해 모아둔 것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결정을 내릴 때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에요.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요? 한번 결정하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은 아들 부부가 찾아와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마세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친 후 저는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제 사정을 듣고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평생 고생만 하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이제라도 편히 쉬어.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짐처럼 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아들의 집을 방문했을 테지요.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하니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수심이라기보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집을 다 기부해버릴 수가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와 당혹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제발 결정을 철회해 주세요. 아들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돌이킬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앞으로 잘 모실게요.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치켜들고 저를 내려다보던 그녀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철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애미 물건 맘대로 팔아치우고 짐짝 취급할 땐 언제고 아쉬울 때는 우는 소리구나. 며느리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이 누리는 것들은 처음부터 당연하다 여겼겠지. 처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살다 보니 아쉬운 것도 없었겠지. 이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한테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용서 없이 아들과 며느리를 내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심지어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한 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아내하고 싸우고 헤어졌어요. 모든 일에 의욕도 없고 제 인생이 한심해서 술로 몇 날 며칠을 지새우다 보니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들 곁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재산도 안정적인 삶도 사라진 아들은 며느리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었겠지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런 여자를 아내라고 편들어주고 정작 어머니한테는 못 쓸 짓을 했네요. 전 정말 못된 아들이에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살도록 해라.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 갈 테니 말이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철없는 아들이라도 제 핏줄이고 제 전부였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이 애미도 다시 시작하고 있잖니. 그러니 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너는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어쩌면 아들도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할지 모릅니다. 그 마음 한편의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요양원 방문객 명단에 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은 소박했지만 깔끔했고 눈빛은 겸손하고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들이 작은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 다시 시작했어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벌이는 변변치 못하지만 솔직히 살아보니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 짓에 비하면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와도 좋아. 그날 이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점점 아들의 모습에서 옛날의 순수함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제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전처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진 않대요. 집 어렵게 못 준다고 여전히 돈 얘기로 싸우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는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아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며느리는 글쎄요. 그 아이는 아마 여전히 물질적인 것만 쫓아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요양원 생활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입니다. 아침부터 동료, 어르신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아들이 작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아들은 최근 작은 원룸을 구했다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이곳이 좋구나. 여기 내 친구들도 있고 내 공간도 있어. 거기다 아들이 자주 찾아와 주니 더 바랄 것도 없다. 아들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제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극단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밤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온합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아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